예. 근데 제가 이 김조실록조에 잠깐 있으면서 봤던 것을 좀 네. 오늘 김일성 생일이니까 좀 비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화. 지금도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간에도 권력을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 이건데요. 실제 그 내박을 들여다보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김정일에 권력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승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정일이가 그 1964년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공교롭게도 김일성이가 1963년도에 김성애와 재혼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네, 새로 재혼하는 거죠. 근데 이미 김평일이는 53년도에 나와 있었고 하니까 그 또 일이 안 되려니까 그 1966년도에 그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강총희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북한 내에서도 김성애가 권력 정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김성애로 말하면 오빠 김강력 같은 경우에는 내각 부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북한은 그 당 정치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내각 우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후계 공식적인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자면 당 조직 지도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부서에 가지 못하고 당 선전선동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은 딴따라 그거를 총괄하게 되는 거죠. 딴따라를 총괄하는 선전선동. 그러니까 거의 과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딴따라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해서 이 김정일이가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선전부 권력을 이용해서 김일성 신격화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뒤에서 조언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국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정일이보다 10년이나 위였고 공군대학 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김정일과 오국열이가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맺어진 인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이가 그 신격화 선전을 하면서 1970년도, 68년도에는 당 조직 지도부 과장으로 가면서 70년도부터 뭘 하냐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는 것을 벌리게 됩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앙 권력을 치자면 자기 신문만으로는 부치기 때문에 지방 권력부터 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 권력과 연계된 중앙 권력의 비리를 또 쫓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나오면서 그 김일성의 그 김일성주의 여기 위반되는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사회안전성, 지금으로 말하면 인민보안성인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정치감찰국을 국가보위부로 독립을 시키는 것이죠.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결국은 그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들이 김정일에겐 정치적 적수였어요. 빨치산 동지들이 김정일한테는 적수였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김성애를 밀었고 김평일을 밀었기 때문에 후계자로. 그래서 김평일하고 김정일은 나이 차이 꽤 나는 것 같습니다. 20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53년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때부터 김정일이가 당 조직 지도부 권력을 갖고 인사권 그리고 그 당 생활 지도권, 경호권, 그리고 제2소 종합권 뭐 이런 상위 권력 5개를 가지고 김일성의 유일지도 체제 명목으로 사실상의 당 조직 비서 유일지도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2소는 김일성에게 들어가는 제2소는 당 조직 지도부에서 김정일을 통해서 들어가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때부터 김일성의 목을 죄는군요. 아니 결국은 김일성이가 94년도 죽기 전까지 7월 6일 날에야 배국제가 붕괴됐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국가 운영에 있어서 김정일이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왜 북한이 붕괴되지 않았냐면 이미 김일성 권력은 상징화된 권력이었거든요. 실제 모든 권력은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쉽게 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권력을 준 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처음에는 후계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 김정일이가 이 후계 권력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독보적인 권력을 만들었던 것이요. 스스로. 당 조직 지도부를. 왜냐면 김평일이를 후계자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죠? 그 세력이 바로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들. 빨치산 동지들이 김평일, 자기 동생을
후계자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이겨냈네요. 어찌됐든.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85년도에 소련 군사대표단이 왔을 때 그 숙소를 누가 그 김일성이가 좀 알아봐라 해서 김일성의 군사 고문이었던 김두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김용남 상임위원장 동생인데 이분이 호스타였어요. 이분이 무력부 대사업국에 알아봤는데 그걸 알아봤다고 해서 김일성의 군사 고문을 6개월 동안 혁명화 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일성이는 주적궁의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생애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라는 것은 외교 권력과 현지 시찰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 지미 카터가 북핵 문제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외교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통일이라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자기가 좀 복원하자 이런 의도에서 돌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한다. 그래서 7월 그 준비를 하던 과정에 죽죠. 결국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김정일이가 자기를 반대했던 소위 김평일을 밀었던 그 빨치산 혁명 원로의 마음도 얻어서 결국은 본인 1인 중심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김일성이가 당 조직 지도부 과장이 되자마자 내부 원칙으로, 내규로 빨치산 출신 자녀들은 일체 당에 받지 말라. 이렇게 인사 원칙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가장 절친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오국열과 최령해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른팔 왼팔이었고 그 외에 빨치산 자녀들은 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력부나 내각, 이런 외각, 북한의 절대 권력기관이 당에 있지 못하고 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